그래서 과제에서 보면 우선 그 오토리터티브 서버 대신에 먼저 우선 호스트네임에 대한 그 등록을 여러분들 그 각각 VM1, VM2에 대해서 등록을 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뭐 abc.뭐 dynet.cf 또는 abc.dyinfo.cf 그 다음에 또 abc2.dynet.cf, abc2.dyinfo.cf 이렇게 각각 이제 dyinfo? 네, 맞죠. 네. 이거 아닌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건 dyinfo.cf. 예, 맞네. 예. GQ가 이건 도메인이죠. 요거는 이제 호스트네임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VM이 다 이제 켜져 있으면 아마 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 이름으로 다 VM1과 VM2에 대해서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IP 주소 조회의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회가 될 것이다. 네. 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논 리커시브로 이제 NSLOOKUP을 해서 네, 한번 해봐라 이렇게 그 과제를 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이제 VM2에 관한 것이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호스트 이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다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IP 주소에 대해서 이제 호스트네임은 어떤 걸 가지도록 그렇게 다 등록을 제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할 건 없고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이 호스트 이름에 대한 IP 주소가 제대로 이제 룩업이 되는지 요것만 테스트를 하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그 아까 얘기했던 관리할 도메인에 대한 위임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해놓은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다 해놓은 거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상위 서버 즉 dyIC.cf 서버 에 대한 이름 서버, 그 다음에 dyinfo.gq에 대한 네임 서버에서 이미 여러분들에 그 대한 ABC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개인마다 다르겠죠. ABC라는 3차 도메인을 이제 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dyIC.cf 도메인 같은 경우와 이제 dyinfo.gq 도메인 같은 경우 똑같이 여러분들 VM이 이제 네임 서버로서 동작을 할 거예요. VM1이 프라이머리 즉 마스터, 그 다음에 VM2가 세컨더리 슬레이브. 그래서 이제 동작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식으로 위임을 했느냐 하면 그 각각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VM1, VM2가 네임 서버인데 즉 이 도메인에 대한 네임 서버 또 이 도메인에 대한 네임 서버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이제 제가 위임을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도메인에 대한 그 관리 위임을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해놨냐 하면 이 도메인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요거 여러분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대해서 네임 서버가 ns1. 요거 .dyIC.cf, ns2.dyIC.cf 요 둘 다 이 도메인에 속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이게 도메인이고 그 도메인의 호스트예요. 예. 맨 마지막 게 이제 호스트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거나 둘 다 네임 서버가 이제 이 도메인에 속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ns1 같은 경우에는 VM1, 그다음에 ns2 같은 경우에는 VM2의 IP 주소를 가지도록 그렇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dyIC. 여전히 잘 안 써지네. dyIC.cf 예, 도메인 네임 서버에서 예, 이제 여러분들한테 관리를 한 거죠. ns1. ns1.js.
dyc.cf라는 서버, 그리고 또 하나는 ns2.js.dyc.cf라는 서버. 이 두 개의 서버가 이제 js.dyc.cf라는 도메인에 대한 이름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고, 이거는 각각 이제 VM1, VM2인데 이 이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제 룩업 과정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 캐시 서버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도메인 네임을 조회를 해야 되냐면 루트부터 시작해서 루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CF, 그 다음에 이제 dyc.cf 조회를 하겠죠, 그죠? 캐시 서버가 여기 가서 조회를 하면 CF 네임 서버는 얘다 하고 알려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얘한테 가서 질의를 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js.dyc.cf의 네임 서버는 얘다 하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가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여기 가서 질의를 한다는 그런 가정은 얘의 IP 주소를 안다는 가정이죠. 그러면 얘의 IP 주소를 어떻게 알 거냐 하는 거예요. 이 IP 주소는 이 도메인에 속하기 때문에 어쨌든 얘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ns1. 또 ns2. 이 두 개의 호스트에 대한 IP 주소는 얘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 캐시 서버가 이 dyc.cf가 js.dyc.cf는 ns1.dyc.cf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답을 해주면 얘는 얘의 IP 주소를 여기 와서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IP 주소를 모르잖아요. 문제는 이 네임 서버를 조회하기 위해서 이 IP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름만 알려주면 IP 주소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임 서버를 구축을 하려면 이걸 모르면 구축을 못해요. 저 리커시브 룩업 과정을 어제 했죠. 지난 시간에. 캐시 서버가 어떻게 이름 조회를 한다고요? 제일 먼저 루트에 가서 점이죠. 점 루트 서버죠. 그러니까 루트 서버는 전 세계에 뭐 이렇게 수천 개가 퍼져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몇 개가 있고 그렇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어느 IP 주소든 정해져 있는 주소가 있겠죠. 그 파일은 어디 있냐면 이제 만약에 리눅스 서버가 캐시 서버로 동작을 한다면 힌트 파일에 있죠. 그래서 그 파일에 가서 루트 서버를 알아내서 그 루트 서버로 접속을 해서 예를 들면 이 서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www.js.dyc.cf라고 하는 호스트의 이름을 알고 싶다 하고 질의를 하려면 캐시 서버는 이 네임 서버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얘는 오로지 뭐만 있느냐? 루트 서버에 대한 정보만 있다 이거지. 캐시 서버는 처음엔. 그러니까 루트 서버에다가 질의를 한 수밖에 없고, 그러나 루트 서버는 그걸 가르쳐 주지 않는다. 왜? 루트 서버조차도 이 서버에 대해서, 이 호스트 이름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뭐만 있느냐? 다만 1차 도메인, 이 CF 도메인에 대한 이름 관리를 누가 한다. 그런 정보만 있다 이거지. .cf 또는 .com, .net, .kr 등등 이런 1차 네임 서버를 누가 관리한다. 에 대한 정보만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뭐.cf라고 그럼 cf 네임 서버에 가서 물어봐 하고 cf 네임 서버를 알려준다 이거지. 그러면 캐시 서버는 다시 cf 네임 서버에 가서 질의를 하죠. 이거에 대한 주소를 알려달라. 그렇게 질의를 하면 cf 서버도 당연히 모르죠. 나는 cf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럼 cf는 뭐 예를 들면 dyc.cf나 아니면 뭔가 또 다른 게 있겠지. 제가 등록한 도메인은 요 2차 도메인은 dyic니까 어쨌든 그 2차인 dyc.cf 도메인의 네임을 관리하는 서버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런 정보만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캐시 서버는 다시 dyc.cf를 관리하는 네임 서버한테 또 물어본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위임이 되어 있느냐? js.dyc.cf는 ns1.dyc.cf에서 관리한다. ns1.js.dyc.cf하고 그 다음에 ns2.dyc.cf에서 관리한다. 이런 정보만 있단 말이죠. 여기에는. 그러면 그 서버에 가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서버의 이름이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js.dyc.cf 도메인에 속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IP 주소는 어디에 있느냐? 그 네임 서버에 있겠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의 네임 서버에 그 IP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IP 주소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낼 거냐? 지금 여러분들의 서버는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의 IP 주소를 어떻게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 IP 주소는 그 서버에서 관리하는데 저 위에 서버에서 그 IP 주소를 알려줄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그 도메인에 속하는 네임 서버의 경우에는 이 네임 서버가 이름이 그 도메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IP 주소까지 같이 알려줘야 된다. 이것의 IP 주소가 뭐다 하고 알려줘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글루 레코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루라는 건 이제 풀이란 뜻이죠. 접착제. 딱 붙어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코드라는 건 이제 뭐라 할까? 어느 항목이죠. 항목. 쉽게 얘기하면 그 항목이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ns1.js.dy.cf 그 이름에 대해서 딱 붙어서 이것의 IP 주소는 이거야 하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 IP 주소를 알아낼 방법이 캐시 서버로는 없기 때문에. 왜 못 알아내냐? 당연히 어디서든 그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찾을 수가 없느냐? 그 IP 주소에 대한 서비스는 얘네들이 하니까. 얘의 IP 주소를 알아야 여기를 찾아가는데 여기서 그 서비스를 하니 당연히 여기에 가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를 가려면 IP 주소를 알아야 가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 IP 주소를 알아야 찾아가는데 그 IP 주소는 거기서 관리하니까. 그래서 미리 그 위에 단에서 그 IP 주소를 알려준다 하는 것이 이제 그 글루 레코드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글루 레코드가 정의가 돼 있어야 된다. 정의가 돼 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느냐 하면 제 서버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39페이지에 보면 이 dy.cf 네임 서버에서 js.dy.cf에 대해서 이제 위임을 해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위임을 해줄 때 이제 js.dy.cf 도메인에 대한 네임 서버는 ns1.js.dy.cf다 이렇게 위임을 했고. 그러면 이것의 IP 주소를 알아야 여기 가서 질의를 할 텐데 이것의 IP 주소는 이 시스템에서 관리하니까 이 서버에서 관리하니까 어디 가도 찾을 수가 없다 이거야. 어디 갈 수 있는 정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것의 IP 주소는 A 레코드로 이것이다 하고 미리 알려준다. NS2도 마찬가지. 이 JSDN 네임 서버 두 개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스터 네임 서버, 얘는 슬레이브 네임 서버가 되겠죠. 그런데 dyinfo.gq는 좀 다르다 이거예요. dyinfo.gq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위임이 되어 있냐면 이제 도메인을 조회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js.dyinfo.gq 도메인에 대해서 서버가 누구냐 했을 때 이와 같이 served by 해서 이렇게 네임 서버가 이거하고 이거다. 네임 서버만 줬어요. 아까 위에서는 dy.cf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도메인에 대해서 네임 서버가 이거다. 이거 두 개다. 그리고 IP 주소까지 이렇게 글루 레코드로 줬는데 이 도메인에 대해서는 이것의 네임 서버는 이거다. 이것의 네임 서버는 이거다. 이렇게 두 개의 네임 서버 이름만 알려줬어요. 이름만 알려줘도 되느냐?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 이것에 대한 네임은 다른 데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임 서버 자체가 이름이 여기에 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지. 도메인이. 그죠? 관리하는 도메인은 js.dyinfo.gq인데 이름 서버는 js.dynet.cf예요. 이거는 이미 dynet.cf를 관리하는 서버에서 이것에 대한 IP 주소를 관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 가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알려줘도 된다. 정리하면 이제 네임 서버가 관리를 해야 되는 도메인에 속하는 네임 서버면 그렇다면 위임을 할 때 반드시 IP 주소까지 같이 알려주면서 위임을 해야 된다. 즉 글루 레코드를 미리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네임 서버가 그 도메인에 속하지 않으면 이름만 알려줘도 어쨌든 간에 얘들의 IP 주소는 알아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회하면 이렇게 나왔겠죠. 그렇게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위임을 다 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 위임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구축을 해야죠. 그래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일단 뭐 여기 두 번째부터 뭐 일단 뭐 최신화 시키기 위해서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임 서버를 VM2에 대해서 설치하고 실행 설정하고 방화벽 개방. 여기에서는 방화벽 개방을 DNS에 대해서 서비스를 열어주는 걸로 하고, 이 서버 설치할 때는 바인드를 설치하시면 되고, 바인드 패키지. 그다음에 실행 설정은 이제 DNS 서비스에 대해서 뭐 이네이블 시켜주시면 되고, 3차 도메인에 대한 이제 그 실제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설정, 이 설정 파일은 etc 밑에 다들 있죠, 그죠? 그래서 etc 밑에 named.conf하고 etc 밑에 named.rfc1912.zone 파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etc.named.conf 파일 이 같은 게 VM1은 건드릴 건 없고, 이제 VM2에서 authoritative 서버로 동작하기 위해서 이제 non-recursive lookup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36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6페이지에 보시면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named.conf 파일에서 그 옵션 수정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이 시스템에 어느 IP 주소로 접속을 할 때 허용을 해줄 거냐 그 주소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해주고, 요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에서 접속했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건 VM2죠, 그죠? VM2의 IP 주소로 접속을 했을 때 허용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외부에서 접속할 경우가 되겠고, 이거는 내부 접속의 케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IP 버전 6에 대해서는 뭐 따로 서비스를 하지 않으니까 none으로 설정해주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allow query any, 이거는 이제 어디서든 네임 서버니까 authoritative 네임 서버로서 어디서든 접속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허용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recursion을 no로 해줘야 캐시 서버로 동작하지 않는다. 즉 authoritative 서버로 동작을 한다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의 설정을 이제 바꿔서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그 VM2에서 제가 해놓은 예를 보자면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거죠. sudo cat etc 밑에 named.conf 파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 앞부분이죠, 그죠? 그래, 옵션 부분에서 listen on port 53번 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한 줄로 썼는데, 이 한 줄로 써도 되고, 이렇게 그냥 한 칸씩 한 라인씩 이렇게 IP 주소를 써줘도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 VM2의 IP 주소.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저쪽 그 연구실에서 테스트를 할 때 그 연구실의 IP 주소예요. 거기서 이제 돌아갈 경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none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allow query any 했고, 그 다음에 이제 recursion 디폴트로 아마 no로 되어 있을 거예요. 캐시 서버로 동작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VM2는 이제 authoritative 서버로만 동작한다. VM1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정을 했을 때 캐시 서버로도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uthoritative 서버로도 동작을 하게 그렇게 했는데, 캐시 서버로 동작을 하는 그 대상은 이제 ACL이라고 하는 그런 주소들의 목록들을 이제 따로 정의해서 그 ACL을 걸어줘서 걔네들만 캐시 서버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걔네들만 캐시 서버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했었죠. 뭐 파워포인트 자료도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습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named.conf 파일은 이러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존 선언은 named.rfc1912.zones 파일에서 하죠.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 이거죠. etc 밑에 named.rfc1912.zone 파일에 여기에서 실제 관리할 도메인에 대한 존을 선언한다. 이거. VM1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sudo etc 밑에 named.rfc1912.zone 파일에 보면 그리고 존스인가? 존스 파일에 보면 여기 틀렸군요. 존 S가 빠졌네요. 어쨌든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존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js.diinfo.gq 도메인,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되겠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그죠? 그래서 js.dys.cf 도메인, 그 다음에 js.dyinfo.gq 도메인, 이 두 개에 대해서 VM1은 마스터로서 동작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서비스를 할 데이터 파일의 이름이죠. 즉 데이터베이스, 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실제 호스트에 대한 IP소라든가 그런 질의를 했을 때 응답을 할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파일들의 파일 네임. 뭐 이 파일 네임은 그냥 자유롭게 지정을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뭐 이렇게 도메인 네임을 앞에 붙여주면 이게 어떤 도메인에 대한 존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들이구나 하는 거를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앞에 도메인 이름을.
그러면서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파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 파일의 위치는 어디냐 하면 이 위치는 전에도 봤지만 그 etc 밑에 named.conf 파일에 보면 여기에 그 디렉토리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죠? 그래서 이 디렉토리 밑에 파일이죠. 그죠? var 밑에 named 밑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이 파일들은. 어쨌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vm1은 마스터이기 때문에 마스터로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즉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이 파일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서버이고 그 다음에 vm2는 슬레이브죠.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서 똑같이 이제 named.rfc1912.jones 파일 vm2에서도 똑같이 이제 보면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여기에도 똑같이 이 도메인에 대한 선언이 돼 있는데 다른 점은 여기에서는 이제 슬레이브로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슬레이브로. 그래서 이 슬레이브로 돼 있는 녀석들은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물론 관리를 하긴 하지만 주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즉 그 정보들을 어디에 저장을 하고 갱신을 하느냐 했을 때 일단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고 갱신을 한다 이거죠. 여기에다가 vm1의 마스터에다가 그리고 vm2는 그거를 가져다가 동기화시키는 그런 용도로만 이용을 한다. 그 위치는 이제 마찬가지로 var 밑에 named 밑에 slaves 밑에 이제 저장이 될 거고요. 파일 이름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칸 더 들어가죠. slaves 디렉토리 밑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allow transfer라는 게 동기화를 위해서 전송을 허용해 줄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의 내용을 전송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누구한테? 슬레이브한테. 지금은 뭐 우리가 슬레이브가 하나니까 이렇게 했지만 이제 슬레이브가 여러 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개 써줘도 되겠죠. 주소. 지금 vm2가 슬레이브이기 때문에 슬레이브한테 트랜스퍼를 허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vm2에서는 반대로 여기에서는 이제 master 여기에서 동기화를 한다. 즉 vm1에 가서 이 파일을 가져와서 동기화해서 여기다가 업데이트한다. 그 다음에 얘는 슬레이브로서 그 뒤에 또 슬레이브가 이제 있으면 예를 들어서 슬레이브가 한 대만 있으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스터가 한 대 있고 슬레이브가 여러 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마스터가 이쪽 슬레이브한테 이제 트랜스퍼를 시켜주면 또 얘가 또 그 다음 슬레이브한테 트랜스퍼를 시켜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더 이상의 슬레이브는 없으니까 이제 트랜스퍼 허용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슬레이브가 여러 개 있다면 이걸 이제 더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네, 뭐 그런 식으로 존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구축을 해서 저장을 해서 실제 서비스할 데이터를 마련해 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파이어월 같은 경우에는 VM1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게 한 가지는 일반적인 그 도메인 네임 조회도 캐시 서버로서 동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UDP로서 그 작은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UDP 서비스로도 해야 되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은 sudo firewall cmd -list all 해서 전체 그 firewall 설정 내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원래 수업 시간에는 아마 포트가 아니고 서비스로 DNS 서비스로 설정을 해놨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에 맞죠? 지난 시간에 DNS 서비스를 허용을 해줬었는데 그거를 이제 삭제를 하고 왜냐하면 DNS 서비스로 했을 경우에 UDP 53번 포트에 대해서만 아마 허용을 해줄 겁니다. sudo firewall cmd -info 서비스는 DNS 해보면 TCP, UDP 다 제공을 해주는군요. 예. DNS 서비스 같은 경우에 TCP, UDP 다 제공을 해주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그 UDP 서비스와 이 TCP 서비스를 제공할 즉 허용할 대상을 좀 더 타이트하게 지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UDP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한테나 다 열어줬고요. 누구한테나 다 열어줬고 그 다음에 이 TCP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봤지만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메스 쪽을 보면 allow transfer 해서 이제 VM2에 대해서만 allow transfer를 해줬잖아요, 그죠? VM2에 대해서만 했어요. 이게 이제 트랜스퍼를 할 때 TCP를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두한테 이것을 허용시켜주지 말고 오로지 이제 VM2에 대해서만 허용을 해줘야 된다 해서 리치 룰로 적용을 했죠. 53번 TCP 포트는 여기에 선언을 하지 않고 심플 룰로 하지 않고 리치 룰로 했어요.
그래서 리치룰에서 보시면 이제 BM2죠. BM2에 대해서 TCP 포트 53번 허용. 요것을 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 연구실의 IP 주소고요. BM2의 IP 주소. 요거는 제 연구실에서 이제 NAT 환경을 했을 때의 사설 IP 주소의 환경입니다. 네, 이거는 33890 이건 이제 RDP고 이 53번 네임 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거 두 개죠. 그죠? 네.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있겠죠. BM2에 대해서 53번 TCP 포트를 허용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방화벽은 준비해 주시면 되고 BM2는 그냥 서비스에 대해서 줬을 거예요. 그죠? sudo firewall cmd list all 해보면 여기에 서비스에 이제 DNS가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요거로 전체에 허용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리치를 쓰지 않고. 네, 그렇게 조금 다르게 지금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선언과 그 다음에 non-recursive lookup을 하게끔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설정 파일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irewall에 대해서 BM1과 BM2가 조금 다르게 이제 설정이 됐죠. BM1 같은 경우는 BM2가 트랜스퍼 해갈 수 있도록 허용을 BM2에 대해서만 이제 TCP 53번 포트 허용해 줬습니다. BM2에 대해서는 그냥 TCP UDP 다 허용을 그렇게 하도록 했고요. 뭐 어차피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TCP 53번 포트는 따로 여기에서 허용은 돼 있지 않죠.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allow transfer가 BM2에 대해서는 none이잖아요. 그죠? allow transfer none.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53번 포트를 쓰는 이 DNS 그 서버에서 어디에도 트랜스퍼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파이어에서는 뭐 열려 있지만 여기서는 DNS가 열려있기 때문에 TCP 53번 포트도 열려있지만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실제로는 허용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그 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존 데이터베이스. 그럼 그 파일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var 밑에 named 밑에 들어간다. 그래서 sudo ls-la var 밑에 named 보시면 BM1에서 여기서 봤던 이 파일들 js.dyinfo.gq.zone 파일이라든가 js.dyic.cf.zone이라든가 이런 존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두 개. 그리고 이들의 퍼미션과 그 오너십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퍼미션은 여기 보시면 이제 640, 640이죠. 640이고 그 다음에 오너십은 루트, 오너, 그 다음에 그룹, 네임디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 그럼 어떤 내용들이냐 하는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디에 있냐 하면 보시면 존 데이터베이스 이거죠. PPT 32에 그 예를 들면 js.dys.cf 도메인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참조해서 한번 해봐라 하는 거죠. 32페이지에 가보면 네, 이런 존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다. 사례다 이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이제 존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대한 정보가 설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양한 유형의 리소스 레코드가 관리가 가능하다. 즉 그 네임 조회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조회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정보들을 레코드로서 관리하는 거예요. 레코드라는 건 이제 각각의 그 데이터 항목들을 우리가 레코드라고 하죠. 그죠? 그 레코드의 유형에 따라서 뭐 다양한 유형들이 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뭐 TTL, Start of Authority, NS, Name Server, 뭐 그다음에 A 레코드, 어드레스죠. 그다음에 C Name, 이거 이제 Canonical Name, 즉 엘리어스에 대한 관리죠. MX는 메일 서버, 뭐 TXT는 어떤 특별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텍스트 문자열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파일 작성 규칙은 뭐 이렇게 뭐 처음에 공백 없이 맨 첫 컬럼부터 써라. 뭐 띄어쓰기는 가능하면 탭을 써라. 정렬을 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공백 라인은 뭐 주석 처리해라. 그 다음에 주석은 세미콜론으로 할 수 있다. 네, 뭐 그런 그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하나의 사례, 존 데이터베이스의 사례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라인에 나온 이 TTL, 여기서는 $TTL이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면 1M은 뭐냐면 이거는 1분이에요. 1미니, 60초죠. 이 1M은 그러니까 60S라고도 쓸 수 있고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hour는 이제 1시간이 되겠고요. 뭐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1day 그러면 하루가 되겠고, 뭐 그런 식입니다. 하루라면 1D라면 이제 86,400초인가? 이렇게 되겠죠. 뭐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초 단위로 또는 분 단위로, 시 단위로, 그 다음에 뭐 일 단위로 또는 month 단위로도 할 수 있어요. 달, 월 단위로도 할 수 있는데 그때의 m은 이제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 m으로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TTL 값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이 TTL이라는 건 뭐냐 했을 때 이제 이 내용을 조회해 가잖아요. 어떤 내용을 이래서 WW에 대한 내용이 이거다 하는 것을 조회를 해가면 캐시 서버가 조회를 해가겠죠. 또는 뭐 NS로 겁이 조회를 해가겠죠. 어쨌든 조회를 해가면 그 정보를 얼마 동안 그 캐시에 보관할 것이냐 클라이언트에서 또는 그 캐시 서버에서 캐시 서버라는 게 캐시로서 이제 조회한 거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똑같은 질의가 왔을 때 다시 네임 서버 조회를 리커시브 룩업을 하지 않고 그냥 캐시에 들어있는 걸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줄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얼마 동안 오래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얼마 동안 보관을 할 것이냐 하는 거죠. 보관 시간.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1분으로 해놨어요. 1분이면 60초죠. 60초면은 엄청나게 짧은 거예요. 사실 네임 서비스를 할 때 그 이름이 바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죠. 한번 이름을 정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보통 이름이 바뀔 때까지는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름이 바뀌는 게 1분마다 바뀌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구글에 접속하는데 구글의 이름이 뭐 1분마다 바뀌어봐요. 어떻게 접속을 하겠어? 말도 안 되죠. 보통 한번 바뀌면 그건 뭐 정책상 바꾸지 않는 한 그대로 가는 거죠. 쭉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저 1분이라는 거는 현실적인 값은 아닌데 왜 저 1분으로 해놨냐면 우리가 지금 실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습을 하다 보면 뭔가 이제 자꾸 변화를 주고 테스트를 하고 또 잘못됐으면 다시 고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길게 해놓으면 그 캐시가 남아 있으면 그거를 그러니까 즉 변경한 것을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못한다. 왜? 그냥 캐시에 있는 거를 그동안 그 캐시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 TTL 동안 보관해서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 서버에서 바꿔봐야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쉽지 않다 하는 거죠. 물론 오토리테이티브 서버에 직접 접속해서 물어보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캐시 서버한테 물어보면 캐시는 그냥 TTL 값만큼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습 용도로 짧게 해놓은 거예요. 실제 그 동작하는 네임 서버에서는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 캐시들이 1분마다 그냥 다시 갱신을 한다고 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오토리테이티브 서버가 엄청나게 그 로드가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길게 해놓는 게 좋다. 뭐 한 하루 정도 적어도 최소 아무리 뭐 하더라도 1시간 이상으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단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네임 서버가 아니고 어떤 서버의 이름을 바꿨으면 그 바꾼 게 빨리 적용이 안 되긴 하겠죠. 그죠? 1시간 뒤에야 적용이 되긴 하겠죠. 1시간을 해놨다면. 뭐 그런 것이 이제 TTL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